조치를 통해서 유행을 안전 가능하게 통제하고 또 방역이나 역학 의료 대응 체계를 좀 더 체계화시키는 그런 준비 작업을 지금부터 진행을 해야 어느 정도 좀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의 공존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4차 대유행을 하루빨리 잠재우고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위드 코로나, 그 성공의 조건을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슈에 대해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두 분이시죠. 이재갑 교수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함께 하시고요. 오늘의 특별한 손님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신 교수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WHO가 전 세계 4차 대유행이 정책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도 보면 확진자 수가 크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그야말로 정책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 결국은 이제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통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국내의 그런 상황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요소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증가할수록 그런 전파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독점종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코로나19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거의 100%를 차지하는 그 순간부터는 바이러스 요인으로 인해서 더 악화될 상황은 이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악화 요인에 있어서는 이제 끝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통제 요인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또 오랜 기간 지속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초기에 이제 4차 유행 초기에 이동량이 좀 증가하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지표들을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이동량도 어느 정도 통제가 돼서 감소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더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른 외국에 비해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마스크 착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자 증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보면서 이제 그 델타 변이의 그런 엄청난 전파력을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처럼 폭발적인 증가는 어느 정도 막은 것 같아요. 정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제도 우리는 영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준비는 필요하다. 다만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논의도 필요하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예. 사실 위드 코로나를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정말 다양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실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정의가 없이 유통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아주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많이 생각하는 위드 코로나 그러면 우리가 2019년 이전,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느 국가도 제대로 버틸 수 있는 국가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뭐냐면 일상 다 유지하고 마스크 다 벗고 다니고 뭐 이렇게 했었을 때 확진자가 안 늘어날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위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린다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유행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터득하고 그거를 구체화하는 모습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보다 접종 속도가 좀 늦게 시작돼 천천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나마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전 국민의 이제 예방 접종이 됐던 부분들이 한 70% 정도, 그다음에 이제 전 국민 예방 접종으로 따지면 완료자들이 70% 육박했던 시점이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1차 접종이 거의 80% 육박했던 시점, 그다음에 2차 접종 완료자가 60% 넘었을 때부터 이제 이 전략들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 대비해서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1차 접종을 넘은 게 이제 57%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접종 완료자가 이제 30%를 넘어선 상황이니까 아직 두 국가에 비해서는 예방 접종률이 상당히 아직은 이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실행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예방 접종률이 올라가면 이제 어느 정도 목표 달성. 그러니까 정기적 성장께서 얘기하시기는 이제 고위험군의 90%가 접종을
마치고 예방접종 가능한 이제 18세 이상의 성인에서 예방접종률이 이제 한 80%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예. 그때가 이제 그런 이제 준비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시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펼쳐지려면 백신 접종이 아무래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다방면으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발표된 걸 보면 임신부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도 지금 접종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12세에서 17세의 뭐 소아 청소년, 또 예. 임산부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는 접종이 안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4분기부터 접종 계획을 밝히고 있고요. 예. 빠르면 9월 중에 발표하면 한 10월 중에는 백신 접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건 좋은데 이게 청소년, 임신부 안전성이 지금 검토가 충분히 된 건지 이건 정말 궁금해요.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개발되고 이제 임상 연구를 진행할 때 이제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18세 이상의 성인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이후에 이제 그 승인이 돼서 이제 접종이 진행됐고요. 그 이후에 지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12세 이상에서 연구를 통해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이제 입증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12세 이상 접종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모더나 백신 역시도 이제 해외 일부 나라에서는 지금 연구 결과 승인을 통해서 이제 승인이 12세 이상 승인이 됐고 국내에서도 지금 식약처에서 12세 이상의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진행이 될 그런 승인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뭐 임산부나 6개월 이상의 이제 전 연령대에서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백신 역시도 지금 그 6세에서 11세에 대한 그런 임상 연구 결과가 한 10월쯤 나오게 될 것 같고 아하. 그리고 이제 6개월 이상에 대한 연구 결과도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나오게 된다 그러면 나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제 안전성과 유효성이 차차로 이제 확보가 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도 좀 똑같이 심사를 해서 이제 추후에는 가능하다 그러면 6개월 이상에서까지 이제 전연령에서 나이가 더 네,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연령에서 이제 접종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연령대가 낮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고령층에 대한 부스터샷, 그러니까 세 번째 예방 접종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자 사실상 부스터샷이 4차 대유행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가 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논문 한 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합 교수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논문 소개해 주시죠. 논문은 이제 존슨앤존슨 회사, 그러니까 네. 이제 얀센이 최근 들어서 이제 부스터샷, 그러니까 1차 접종하고 이제 6개월이 지난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서 2차 접종을 시행했었던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접종을 하고 4주째 이제 항체가를 조사를 했더니 이제 그 1차 접종하고 4주째의 한 항체가하고 그다음에 6개월 지나서 접종을 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항체가를 봤더니 항체가가 거의 9배 이상 증가되더라라는, 그러니까 부스터샷 효과가 아주 잘 나타나더라라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논문이 중요한 까닭은 뭐냐면 이런 그 바이러스 벡터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1회 접종을 하게 되면 그 전달체에 해당되는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추가 접종을 했을 때 부스터샷의 그런 항체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약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2회 접종, 그러니까 2차 접종을 통해서 했더니 생각보다 그런 이제 그 항체, 바이러스 벡터에 대한 항체가 이런 그 부스터샷을 방해하는, 효과를 방해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괜찮다. 이것도 사실 새로운 발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얀센 백신이 2차 접종 효과가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들이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얀센 백신의 이제 부스터샷의 시기는 아마도 최소 6개월은 지나고 시행할 필요가 있고, 또 그랬을 경우에 다른 백신의 부스터샷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효과가 좋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얀센 접종 백신을 접종한 분들에 대한 그런 추가 접종에 관한 논의들도 전 세계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스터샷의 효과가 높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관건은 백신 수급이에요. 백신 많아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교수님 이제 보실 때 앞으로 우리나라 백신 수급이 원활해질 거냐, 또 지금 계획돼 있는 백신이 들어오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지금 국내에서의 부스터샷의 계획은 일단 10월 이후로 잡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 희망하는 분들에 대한 접종이 충분히 맞춰지는 시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스터샷이 본격적 시작되는 3분기에 들어오는 지금 그 백신의 양이 거의 9천만 회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3,600만 명이 접종이 끝나고 부스터샷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스터샷에 필요한 접종 물량이 3배 정도가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부스터샷 때는 백신이 부족해서 접종을 못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6월부터 7월, 8월에 거의 대부분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해야 되는 시기는 거의 내년 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접종 물량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스터샷에 대해서 WHO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더 걱정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은 아시아권이나 아프리카권에서 계속 코로나 유행이 지속이 되고 거기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면서 그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이제 선진국인에서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 들어오게 되면 백신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만약에 변이가 생긴다 그러면 상당히 유행 상황이 전 세계적인 유행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스터샷의 문제는 한국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상황일 수 있지만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코로나 유행을 장기화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언하고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하루에 3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현지에 계시는 전문가 라몬 파르도 교수님 연결해서 현지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몬 파르도 교수님 나와 계시죠? Yeah, my name is Ramon Pacheco Pardo, and I hold the KFBUB Korea Chair at the Brussels School of Governance, and I'm also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King's College London. 자,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한 이후에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I think there have been two big changes. The first one is that in the UK, there is no talk about going back to lockdowns like we had in the past, where we had to stay at home without going out, and that businesses have been allowed to reopen normally because many of them were completely closed over the past year or so. And some others had many restrictions about the number of people who could be inside. And I think the second change has been when it comes to mask wearing, which is not compulsory anymore. So outside, in parks, for example, in the street, some people are still wearing masks, but most people are not. When it comes to businesses, it's a bit different, even though it's not compulsory in supermarkets, hairdressers, for example. Most people continue to wear masks, or maybe when they go into a restaurant. 자, 현지에서 자유의 날을 선언한 이후에 예전의 일상생활로 많은 부분 돌아갔는지도 궁금한데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I don't think they have recovered fully because first of all, there are still quite a few people who are a little bit wary. I mean, we still have over 30,000 cases per day. Around 100 people per day are still dying from coronavirus, sadly. So older people, for example, are a little bit more wary. People with health issues as well are a little bit more wary. Yeah, so if we look at the number of total cases, it is true that the situation is not good. It's not as bad as it was over the winter, for example, or the spring of last year when it was really bad. I think the difference, though, is that there are fewer serious cases than there were in the past, and this is obviously mainly thanks to the fact that many people have been vaccinated, but also many of the people getting infected are actually younger, who haven't received the vaccines, so in the 30s, maybe in the 40s as well, substantially as well. So this means that even though the overall numbers are quite bad, when it comes to daily life, the situation is not as bad as it was a few months ago. 현재 with 코로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혹시 조언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Well, I think that the government after Chuseok, when vaccination rate reaches 60-70%, will probably have to move to this new paradigm of living with corona. I mean, if you look at developed countries in general, the UK, other European countries, the US as well, they're moving in that direction. It is true that these countries suffer more than Korea because we had lockdowns, we had many more people dying, and the economy, of course, suffered a much bigger hit than in the case of Korea. But if you look at the people, Korean people and people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I mean, I think the mentality has shifted for most people in a similar way, that we have to live with this.
I know that the wars in Korea has not been close to the wars that we have had in the UK, where we had over 100,000 cases and hundreds of deaths per day and a full lockdown. But still, Korea has also suffered. And I think that that's the message for people, really, that this hopefully soon will be over in the case of Korea as well, and you can go to having a more or less normal life. 네, 오늘 연결 응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박지훈의 이슈체크, 오늘은 위드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영욱 박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영욱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책연구소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그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해외 사례들을 주로 모니터링하고 또 이제 경제정책, 관련된 경제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장영욱 부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각국의 상황 좀 짚어주십시오. 그 이제 위드 코로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그 국가마다 정의가 다를 것 같아요. 조금 느슨한 방역 대응을 하면서 좀 같이 가자라고 했던 나라들이 있는 반면 코로나19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하면서 코로나19 제로를 목표로 완전 통제를 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싱가포르는 이제 그 태스크포스 팀, 출구 전략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확진자 수 집계도 안 하겠다, 발표도 안 하겠다, 그리고 독감처럼 혹은 다른 호흡기 질환처럼 관리하겠다, 뭐 방역 조치 같은 것도 그 이제 자가격리 이런 것도 강제적으로 안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긴 했는데 방역 조치를 해제하거나 이런 것도 확진자 수 집계를 중단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지금 뭐 조금씩 미세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백신 접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꽤 고강도 방역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7월 1일에 4단계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코로나19와 살아가는 상황으로 이제 바꾸겠다라고 얘기하면서 4단계 전략을 7월 1일에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이제 엑시트 스트래터지라고 해서 출구 전략을 계속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잘 같이 살아볼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잘 살아볼까 하는 노력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갖춰야 될 요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한다는 말이 조금 사실은 다른 나라랑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봉쇄를 하다가 봉쇄 조치를 점점 완화하는 게 위드 코로나인데 우리는 봉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지금 그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두기를 측정한 지표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위드 코로나를 한다는 나라들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고강도라고 하지만 그 4단계가 최고 단계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이동량이나 이런 걸 보면은 위드 코로나를 하는 나라 영국이나 뭐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랑 조금 우리나라를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됐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위드 코로나, 어떤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집단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필요가 없이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문제로 남게 되면은 지금 하듯이 이제 인원 제한이나 그러니까 모임 인원 제한이나 뭐 영업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지금 뭐 이제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겪는 타격들 같은 거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신건강 문제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랑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면서 정신건강 문제, 영유아 발달 문제, 그다음에 이제 가정폭력 문제, 그다음 범죄율, 뭐 그런 빈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들인데 그런 것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그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방역 완화라고 생각하면은 혹은 방역 포기라고 생각하면은 제 생각에는 승산이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접종률이 조금 올라갔다고 방역을 포기한다거나 방역을 완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생각에는 언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다시 방역을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 질병의 위험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위험 수용 능력을 한편에 놔서 질병의 위험은 계속해서 낮춰가면서 위험 수용 능력은 계속해서 높여가는 이렇게 하면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만드는 것이 위드 코로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병의 위험은 당연히 이제 백신 접종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치료제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어느 정도 하면서 위생수칙 지키면서 질병의 위험을 계속해서 낮춰갈 수 있을 거고요. 사회적 인식을 조금 더 키우는 것에 더해서 의료체계 준비, 뭐 중환자 병상을 늘린다든지 재택 치료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위험 수용 능력을 늘려가는 이 두 개를 잘 균형을 맞추면은 지속 가능하면서 또 안전한
그 대응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데 속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충분한 논의 끝에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된다는 점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체크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도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뭐 두 가지 무기라면 백신 그리고 치료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 개발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사실 국내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아직도 대부분 약물 재창출 방법으로 이제 개발된 약들이 대부분 시험이 되고 있기는 한데 예. 좀 많이 좀 더딥니다. 우리나라가 뭐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 안에 이제 아마 출시가 되긴 힘들 것 같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외국에서 이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약 중에서 좀 주목받는 약들이 있습니다. 지금 머크에서 개발을 하는 이제 몰루피라비어라고 해서 최근에 이상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그 경구약제를 먹었을 때 한 5일 정도 지나면 검출되는 바이러스 양이 거의 검출이 안 될 정도로 떨어지더라. 이제 이 정도의 효과를 보이는 약제가 이제 지금 이상 결과가 이제 논문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아마도 미국 내에서 한 10월 달 정도가 되면 아마 긴급 사용 승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은 이제 경구 치료제도 확보하겠다고 해서 거의 조 단위의 지금 금액을 지금 이제 책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 480억에서 500억 정도를 준비해서 일부 이제 도입을 하려고 지금 협상 중이기는 한데요.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렇군요. 예, 가격이 지금 뭐 웬만한 지금 항체 치료제 가격과 비슷할 정도여서 나오더라도 무슨 타미플루처럼 그냥 좀 증상 있으면 먹고 좀 집에서 버티십시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일 거여서 바로 이제 쓰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어떻든 국민들로 하여금은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 그런 공포감들을 좀 많이 재워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치료제가 일단 치료에 도입되기 시작하면 어떻든 윗 코로나의 상황에서 좀 국민들의 그런 안심을 시킬 수 있는 효과로 작용해서 또 윗 코로나의 좀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 교수님 아무래도 치료제 개발이 더딘 이유가 뭔지, 제 큰 걸림돌이 뭔지도 궁금하고요.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치료제가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뭐 치료제를 뭐 잘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상 시험을 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결국은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제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거나 임상을 하기에 이제 좋은 조건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해외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좀 이렇게 제한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필요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한계점을 가지고 이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1, 2년 갈지 얼마나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도 그렇고 치료제도 그렇고 우리 자체의 그런 기술로 개발이 되어서 좀 충분하게 어느 때는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우리가 치료제 개발도 더디지만 끊임없이 노력해서 언젠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희망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 공통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 나눴던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연내 우리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 수 있을까? 이재갑 교수님 먼저 답변해 주시죠. 예, 사실 위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준비해야 될 영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회 경제적인 그런 준비들을 해서 충분하게 이제 거리두기 완화 자체가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어떻게 확진자가 늘어나는지 아니면 어떻게 경제적인 효과를 낼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이 그 부분에 공감대를 가질 건가.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측면에 있어서 확진자 범위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범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끔 하고 국민이 동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영역들도 중요하고요.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의료 체계 자체가 이 부분 위코로나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지금 생활치료센터도 그렇고 뭐 선별진료소도 그렇고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 전담병원이 다 임시 비상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체계가 일상화가 되는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진료받았던 공간에서 진료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 어떻든 막 정말 말맞다는 위코로나가 되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위해서는 아주 조직적인 준비도 필요하고 또한 의료계하고의 상의도 필요하고 공감대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기간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전략을 열심히 짜고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한 그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소상하게 국민들한테 밝혀서 국민들이 또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경과들을 밟아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1년 반 넘게 잘해왔던 것처럼 이런 이제 위코로나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에서도 큰 무리함이 없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해외에서 뭐 원하든 원치 않았던 위드 코로나와 비슷한 상황을 이제 그런 겪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서 그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수준을 어떻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더라 이런 부분들을 일단 좀 잘 파악을 해서 이제 저희가 확보해서 자료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와 해외와의 사실 저는 가장 큰 차이가 마스크 착용 여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스크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이건 당장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어느 정도 충분한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또 백신 접종을 추가적으로 부스터샷을 추가 접종 맞아가면서 잘 이렇게 경제와 이런 치명률이나 사망자가 생기지 않게 잘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의 그런 위드 코로나를 좀 저희가 준비하고 좀 그 지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요, 위드 코로나를 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은 개인 방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소식, 또 시청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